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이번 대선 판세는 후보자도 유권자도 아직 모른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스권을 넘으려는 이재명, 또 한 번 반등을 노리는 윤석열, 그리고 상승세를 탄 안철수 후보의 향방은 각각 어떻게 될지 오늘 이 시간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는 양강 후보가 좀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예정된 일정을 또 이제 진행을 하겠죠. 5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보면 여러 공약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탈모약 공약, 그리고 뭐 골프장의 횡포를 잡겠다. 또 제가 오늘 이 뉴스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이 소확행 행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반등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역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최근에 새해 들어서는 메타버스 시즌 2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즌 1이 대규모 어떤 그런 이제 시민 유권자를 만난 것이었다면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규모보다는 굉장히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소규모로 만나면서 이제 접촉 밀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BMW. 그러니까 걷고 버스 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그 이제 실시간 SNS 통해서 중계하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확행이라는 탈모 공약은 이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삶에 직결되는 그런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지역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역이 어디냐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전략적인 행보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도 역전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결국 서울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확실하게 이런 소확행 행보 그리고 이제 BMW 행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우세를 굳히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 그리고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아 부단장께서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제 PCR 검사 통해서 음성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 사실은 양강 후보들이 굉장히 이제 검증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많아졌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민생 생활 민착형 공약 경쟁이 좀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확행,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심쿵 공약이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좀 공약을 좀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접근에 대한 그 규제 내지는 어려운 점을 좀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좀 나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 있는 이 방역 패스와 관련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전이 6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메가 정책들의 경쟁도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양 후보가 생활 민착형 공약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작은 표심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번 주에 이제 메타버스 시즌 2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 이후,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이후 해서 지하철 인사, 그다음에 네. 아시는 것처럼 전 김포 풍무역에서부터 국회까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실제 체험하는 이런 생활 민첩적 행보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이 선거전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논쟁이 되는 이제 공약들을 가지고 선거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모습들이 점점 더 보여지지 않을까. 네. 이래서 이제 검증 국면에서 이제 정책 공약 검증 내지는 이제 정책 대결로 한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두 후보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다 정책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일단 11일에 이재명 후보가
경제와 관련된 또 구체안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정책에 한해서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발표 이후에 어찌 좀 지지율 박스권을 탈피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좀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네.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구체적인 경제 정책 공약이 또 나오면은 상당 부분 중도, 특히 이제 수도권 그리고 2030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또 그 캠프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굉장히 상승세지만은 아직까지는 30% 중반에서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40%를 넘어서는 네. 안정적인 40%대에 안착을 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민생 행보 그리고 또 경제 관련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1일 날 새 첫 정책 공약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555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력을 5위로 3개 올리겠다. 그리고 국민소득을 5만 불로 올리겠다. 그리고 주가를 또 5천으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메가 정책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동이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규제보다는 나는 성장에 좀 방점이 네. 찍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정책 공약을 제1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기회의 총량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저성장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도 극복하겠다. 특히 이제 2030 문제도 극복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좋은 반응이 보인다면은 40%까지 진입을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배 교수님께서는 좀 안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보시기는 어떠세요? 글쎄 이제 작년 연말 12월 한 달 동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그다음에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와의 이제 원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와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30% 중후반에 갇혀 있는 박스권을 어떻게 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전 향후 지지율 추이를 봐야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현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555 공약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 양도세 완화, 공시가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4번 이상 이게 계속돼 오면서 실패를 거듭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 회의감 내지는 반감을 넘을 만한 또 다른 그 공급 측면 내지는 시장 중심의 공약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의 친문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여하에 어떻게 넘어가서 차별화에 성공하느냐 이게 30% 중후반에 갇혀 있는 이 고비를 넘는데 최대 문제점인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향후 한 6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게 제일 큰 이재명 후보로서는 숙제인데 그렇게 녹록히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이 규제보다 성장이라면서 경제정책에 한해서 현 정부와 차별의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 상승을 반등을 개하는 모습이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다시금 극적인 봉합 이후에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좀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고비가 있었죠. 선대위 해산이라는 고비가 네. 있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좀 해결하는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향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책 대결 그리고 토론 준비 등에 이제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딱 7자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문제에 얽혀갈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지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소신껏 얘기해왔던 얘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존치해 오면서 과연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그리고 지난 뭐 윤미향 의원 사건 때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때
과연 여성가족부가 옳게 움직이면서 지금 사회적 약자 일부가 될 수 있는 여성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되면서 한쪽 측에서는 이대남 이대녀 간의 갈등 내지는 이런 젠더 문제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 부처의 올바른 기능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작년 연말에 일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남성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여성층에서도 여성가족부의 존치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결과가 나와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여성가족부의 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연계돼서 다른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정부 부처를 개선할 건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꼭 젠더 갈등 속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부처의 기능과 이 부작용에 관한 문제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향후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공약을 윤석열 후보는 내놓으면서 공적 판단을 기다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 이 7단어 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던진 것은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만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 제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이런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처방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최근에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이걸 탈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갈라치기라는 것,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당장은 2030, 특히 이제 2대 남의 표심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2030의 여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강성 보수로 갈 경우에는 중도 외연으로 확장되는 길이 차단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선 전략으로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통합의 지도자의 행보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에게 과거에는 이제 개편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폐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차 두고 보겠습니다. 라면서 대안 제시를 못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변인이 오락가락 계속했어요. 개편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변인 말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내 입에서 나온 말만 최종적이다. 라면서 대변인하고도 엇박자가 나온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도 좀 내부가 체계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좀 여전히 본인이 대안을 제시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후보라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내홍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가 어제는 또 당원들에게 사죄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좀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층에게 많이 어필하는 모습인데 어제 좀 지지율 상승 추세에 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2030의 지지율이 반등할지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2030에서 상당 부분 이탈한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그리고 신지혜 씨 등을 영입하는 걸 보고 특히 이제 이대남이 실망을 해서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대부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해서 올라간 그 표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젠더 갈라치기 이 공약 하나만 가지고 돌아오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라는 대안이 생겼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금 급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단장님께 어찌 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함께 거론되는 게 단일화 얘기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죠. 뭐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등한 상황은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이제 비롯이 됐고, 좀 전에 이제 당원들한테 보냈던 사과 문자 뭐 말씀하셨지만은 최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덜어내고 쇄신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회초리를 받겠다는 이 변화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보여질 건가, 이 지지율 추이를 봐야겠죠. 안철수 후보 역시가 사실은 지금 급등한 거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실망한 여론이 좀 옮겨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설 전후까지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보면 보통 좀 7%, 10%, 15% 이렇게 이제 변곡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급등하면서 10%를 넘어서서 바로 15%를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무언가의 이슈를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쭉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뭐 새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국민들한테 다가간 것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실망한 표가 빠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 전까지 과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가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설을 지나고 나면 바로 또 2월 4일부터는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안에서 설 전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전 단일화, 이게 왜냐하면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여전히 계속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압력으로 작용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단일화 얘기 계속 얘기 많이 합니다만 1+1이 꼭 2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일화 논의가 많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다소 이르다. 그래서 설 전까지의 양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단일화 이 논의와 관련해서요. 단일화는 사실상 이미 이제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변수인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수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단일화 외에는 출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지율이 상당 부분 꺾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꺾인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뭐 처가 리스크, 그리고 본인의 자질 부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 좀 어렵거든요.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보수층, 네.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2030층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감도를 보면은 38%로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위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 따라서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2030의 갈라치기를 통해서라도 현재 지지율 하락을 막고 반등시켜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국면에서 본인이 우세를 점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오로지 하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본선에서 역전하겠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이제 15% 이상만 넘으면은 선거 비용을 100% 보전하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과 같이 또 졌다. 그럼 정치적인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100% 선거 비용을 보장을 받는다면은 본인은 차라리 완주를 통해서 자신의 다음의 정치적인 미래를 열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에 나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양쪽 다 서로의 우세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동정부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은 뭐겠습니까? 권력 지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진 사람이 국무총리하고 내각의 지분을 50% 가져가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가져간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이 물밑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도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의 단일화가 권력 나눠먹기 아니냐,
라는 그런 이제 비난에 또 봉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 다 치열한 신경전을 통해서 고심하는 그런 방향으로 단일화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배 교수님께서 여러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또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좀 지극히 민주당적 시각에서 말씀을 주신 예.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공동정부 같은 경우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만 전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작년에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후에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합당 논의가 되다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저는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본인한테 보여주고 있는 지지세의 본질을 저는 뭐 놓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난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된다는 대의를 잊지 않고 아마 선거 전에 임할 거고, 마지막까지 가서 뭐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본인이 앞서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가 넘었기 때문에 꼭 뭐 선거병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거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멸콩. 자신의 멸공 이게 지금 파장이 크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올라탔어요.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뭐 그냥 재밌게 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마침 그 장애인 미술전에 가는 길에 자택 주변에 있는 이마트 들려서 이제 그 장을 봤는데요. 이 이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은 뭐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을 가지고 이제 멸콩 얘기를 하고 나는 개인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치 기업 현실 속에서 기업인으로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소신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뭐 재밌게 그냥 이게 정치적인 무언가의 복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선거 전 국면 속에서 지금 현 정부가 왜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나경원- 문제를 단순히 재미로 보기는요. 아, 네. 너무나 국내 정치 그리고 경제의 비중이 높은 분들이 연관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재미로만 넘기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가 틀림없어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경제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평범한 경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력한 경제인인데,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멸공이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까지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또 바꿨어요. 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으로 바꾸면서 또 우리의 멸공 대상은 중국이 아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북한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지금 멸공이라는 정신이 맞는지, 지금 우리가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멸공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뭐 박정희 시대 때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유력 제1야당의 대권 주자가 또 멸콩을 들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정치를 희화하는,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대선 주자면 대선 주자답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력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신중하고 좀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수석 부단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